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유아용품 광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유아용품 업종에 특화된 광고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유아용품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아용품 업종의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전 시간이 이제 일상용품, 생활용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좀 저관여의 편의품이다 보니까 많이 뿌려주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타겟팅을 좀 이렇게 설정하기보다는 연령층을 나눠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속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대로 유아용품은 이제 타겟층도 조금 좁기도 하고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양상을 보시면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마케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형이고 프리미엄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 굉장히 고가 및 프리미엄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가 쓰는 거니까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분유값 벌려고 일합니다, 뭐 교재기값 벌려고 일합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저도 한 2년 전에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보면은 뭐 CPC 매체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구글이나 메타 같은 좀 노출 단가 매체에서도 좀 PM이나 CPV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내는 이 아이덴티티 자체도 굉장히 고가 프리미엄 형태로 가고 있지만 매체에서의 경쟁도 및 단가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단가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낳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꼭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뭐 친척 조카나 뭐 아니면은 친구 뭐 집들이 선물이나 이럴 때 많이 구매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험한다고 생각을 일단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높아지고 경쟁률이 세진 이 유아용품 업종 시장에서 어떤 좀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저희는 타겟을 매우 좁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 타겟을 매우 좁게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이 영상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력이 매우 큰 브랜드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브랜드만을 위한 잠재 고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만을 위한 잠재 고객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브랜드 로열티라고 하죠. 왜냐를 빼볼게요. 네.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실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타 리타게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올리고 이제 이탈 비용을 좀 낮추려고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저희의 고객층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광고에 좀 편성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좀 적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만을 위한 잠재 고객 타겟층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타겟을 매우 좁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좁게 가져가야 되냐? 그럼 뭐 예를 들어 20, 30대 여성인가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인구 통계 타겟 등은 건드리지 않기가 선행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브랜드가 뭐 초기에 정말 우리는 20대만을 위한 브랜드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패키징이나 가격대를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타겟층을 좀 넓게 가져가기 위해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이 패키징이든 홈페이지 내용이든 브랜드 슬로건이든 이렇게 좀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겟층에서 우리 브랜드의 매력도가 높은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메타라는 매체에서 어떤 타겟층이 우리 브랜드의 그리고 우리 제품의
매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버리는 인구 통계 타겟 같은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건드려야 되냐?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타겟팅이 무엇이 있죠? 상세 타겟팅 먼저 구분.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워낙 ASC나 어드밴티지 타겟이 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드밴티지나 ASC를 사용했을 때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물론 있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환 캠페인을, 그러니까 판매 캠페인을 돌릴 때 상세 타겟팅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상세 타겟팅을 엄청 세게 가져가요. 예전에 제가 스포츠웨어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엑셀 데이터를 가져왔었어요. 아니 매체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17%, 18%가 나왔고 CPM은 8, 9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 통계는 20대에서 40대 여성, 그러니까 좀 넓은 편이죠. 그리고 상세 타겟팅을 한 15개 정도 잡았었어요. 그랬을 때 CPM이 좀 높아졌지만 CTR이 그리고 로아스가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타겟팅에서 먼저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하나의 광고 세트는 A, 한 광고 세트는 리테일 아니면은 구매하기 등같이 좀 보편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이 상세 타겟팅만 사용. 보편적인 이커머스 업종 타겟팅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광고 세트에서는 이 상세 타겟팅을 매우 많이 그리고 겹치는 내용으로 타겟팅. 그래서 유아업종인 경우에는 이제 뭐 부모 그리고 구매 후도 말고 이 행동 타겟팅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직업적으로 걸고 부모 관련된 거 걸고 아동 관련된 거 걸고 그다음에 용품적으로 유아용품 같은 거 걸고 이런 식으로 상세 타겟팅을 이 부모님들을 타겟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A 광고 세트랑 B 광고 세트가 타겟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매우 겹치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타겟팅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달이 크고 B는 이 엄청 좁은 표본 집단에게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잠식도 일어나지 않고 한쪽은 매우 높은 CTR과 CPM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한쪽은 적당한 CPM, CTR 로아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 광고 세트가 각각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분리 운영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A 광고 세트에서 효율이 좋고 광고 세트 효율이 안 좋을 경우, 그렇다는 말은 저희가 이 유아용품 관련된 내용을 넣은 상세 타겟팅에는 크게 높은 CPM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다, 매력도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대신 보편적으로 이 광고를 노출을 시켰을 때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광고 소재든 상세 페이지든 매력을 느끼고 구매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SC 캠페인에서 유입 제외하는 맞춤 타겟 후 소재 적게 넣어서 운영. 자, ASC 캠페인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캠페인에서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고 광고 세트에서 성과 목표, 시간, 예산, 타겟팅들, 노출 지면 이런 거 선택하고 그 다음 광고 소재 단위에서 실제로 광고가 노출되는 화면 구성했잖아요. ASC 캠페인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해서 정말 적은 타겟팅 들어가 보시면 언어 노출되는 위치, 노출 지면 말고 대한민국 이런 위치, 그리고 계정 단위로 삽입할 수 있는 맞춤 타겟팅 이 정도 이외에는 메타가 알아서 돌려요. 그리고 소재만 주구장창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캠페인인데 그래서 이 ASC 캠페인에서 유입 제외하는 맞춤 타겟을 계정 단위로 걸어서 여기에 넣고 소재를 적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 적은 소재가 유입된 유저를 제외하고 계속 효율이 좋을 것 같은 유저를 찾겠죠. 네, 그래서 맞춤 타겟을 걸었기 때문에 리타겟팅이 조금 줄어서 수익률이 탁 뛰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홈페이지의 매력을 느낀 유저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A 광고 세트에서 효율이 안 좋고 B 광고 세트 효율이 좋을 경우, 자, 이 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이 메타 어드밴티지로 돌리는 것보다 상세 타겟팅을 유아용품 관련된 걸 디테일하게 걸었을 때 이 적은 표본 집단에서 좀 매력도가 높고 구매 고르도 상태인 유저들이 많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ASC 캠페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B 광고 세트에서 설정한 세팅값 플러스 노출 지면 분리하여 운영.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세 타겟팅은 일단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단위에서 성별 연령 데이터랑 그 다음에 플랫폼 노출 지면 데이터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게 같이 분석되진 않아요. 따로따로 뽑아서 보셨을 때 특정 성별과 특정 연령대에서 많이 노출이 됐을 때 특정 플랫폼 노출 지면에서 많이 노출이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동시에 메타가 동시에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플로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로우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성별 연령대가 이 노출 지면에서 효율이 좋구나 라는 내용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지면만 따로 뽑아서 광고 세트를 세팅하는 거죠. 적어볼게요. 메타 보고서에서 1번 성별 플러스 연령 데이터, 그리고 2번 플랫폼 플러스 노출 위치 데이터, 이렇게 뽑아요. 뽑았는데 이 성별 연령 플랫폼 노출 위치 이거 4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별 연령 데이터 뽑고 플랫폼 노출 위치 데이터 뽑았죠. 이거를 대조해봐요. 대조했을 때, 자, 예를 들어 100만원 중 한 70만원이 30대 여성, 그리고 인스타 피드와 릴스 여기에 이제 소진됐다. 그러니까 각각이에요. 각각 30대 여성이 70만원 소진되고, 또 이제 플랫폼 노출 위치 데이터 보니까 인스타 피드 릴스가 70만원 정도 소진됐다. 그러면 이게 오차 범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겹치는 범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로우 주의보 사용하셨을 때처럼 흐름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대 여성은 인스타 피드 릴스에서 이런 효율이 나오는구나. 그랬을 때 좋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데이터일 수 있죠. 그래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데이터면 분리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주고, 안 좋은 데이터면 분리해서 예산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을 좁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별표 처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 광고 세트에서 만약에 효율이 안 좋고, 이렇게 좀 타겟팅을 넓게 잡았을 때 효율이 안 좋고, 타겟팅을 좁게 잡았을 때 효율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 예시죠. 그랬을 때 B에서 설정한 상세 타겟팅 설정 값을 그대로 가져간 다음에 메타 데이터를 뽑아봐서 분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게 가져가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이 잠재 고객층을 형성을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CRM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육아용품도 재구매 텀이 그렇게 매우 길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재 구성. 이거는 제가 이 전 강의였던 생활용품 광고에서도 한번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신혼부부, 아이가 아기인 부부 타겟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신혼부부, 아이가 아기인 부부들을 타겟으로 할 때 말씀드렸던 이 슬라이드 형태 이미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보상받는다는 내용으로 소재 구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갖고 뭐 결혼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한 번뿐인 빅 이벤트이고 이제 큰 삶이 이 기점으로 변하게 되는 큰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라는 이제 내용도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아니면은 낳느라 고생한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는 광고를 보는 그 당사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CTR적으로 매우 높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꼭 슬라이드 형태일 필요는 없고, 보통은 그 영상 형태로 모델분 섭외하고 시놉시스 짜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슬라이드 형태로 이미지들을 짜서 이렇게 구성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공하는 브랜드에게 해당이 좀 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품의 핵심 특징을 계속 나열해주는 슬라이드 영상 형식.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 고생하셨어요 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거는 순전히 우리 브랜드는 정말 이 제품에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였고 시간을 들였고 이 인적 자원들이 공을 들였다 라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첨가한 제품의 핵심 특징을 계속 나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이 감성 자체를 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사용하면 좀 비싸도 비싼 감 하겠는데? 라는 내용도 줄 수 있고, 실제로 이 제품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비교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광고에서 이미 매료가 되고 상세 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 내용들이 좀 더 풀어서 있다면 바로 구매까지 이어질, 그러니까 이탈이 안 되고 장바구니 후에 이탈 이런 게 안 되고 즉 구매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소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막 런칭한 유아용품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그 애기들이 쓰고 입고 하는 류들을 좀 많이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특정 키워드는 1순위 고정하였을 때 무조건 CTR 15%, 20% 브랜드 검색 정도로 나오고, 전환율도 10%, 수익률은 400~500%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키워드인데 특정 키워드는 아무리 1순위 해도 클릭률은 그렇게 높은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에 소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이 키워드를 검색한 이 유저의 검색 의도와 유사하더라도 이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의 검색 의도는 다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에서도 똑같이 정말 비슷한 유사한 소구인데 워딩만 바꿨다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효율이 좋았던 소재의 소구, 워딩 위주로만 계속 디자인적으로 디벨롭해서 진행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일단은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이것도 물론 이제 브랜드의 파워가 어느 정도 있고 자본력이 어느 정도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컨설팅과 광고 대행 의뢰를 맡기실 경우에는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리든 아니면 답변을 드리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다른 업종의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가져와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의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업종 광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메타 반려동물 업종에 대한 광고 운영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 업종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반려동물 업종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려동물 식품, 하네스, 러그 이런 것까지 합쳐서 총 11개 업체 이제 진행을 했었거나 진행 중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 반려동물 시장 중에서도 매체에서 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고객의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업종의 광고 매체에서의 특징. 일단은 제가 반려동물 업종을 처음 한 게 3년 전에 처음 이제 반려동물
자체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비교해보면 전체 광고 분위기가 프리미엄형으로 계속 가격 상승. 이게 일단은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육아용품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프리미엄 형태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광고 경쟁도나 그 광고 노출 단가, CPC 등도 비싸지고 있는데 제품 자체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광고 관련 이 그 소구점을 확인을 했을 때 가족 단위에서 뭐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를 위해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그랬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소구가 강했었는데 요즘은 단독 가구 형태에서의 소구가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가구 형태 관련된 소구가 굉장히 CTR로 표현을 드릴게요. CTR이 높은 광고 자체에 대한 반응도는 이렇게 단독 가구 형태가 되게 좋았고, 특히 뭐 예전에 영양제라던가 사료 같은 거는 크게 이런 부분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뭐 그 애견 매트, 애견 러그 아니면은 애견 관련된 뭐 홈데코 쪽도 그렇고 좀 단독 가구이실 때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과 혜택이 있고 어떤 디자인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이 광고 자체에 대한 CTR이 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그 재구매 텀 자체가 그래도 짧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사료나 영양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뭐 펫백도 그렇고 뭐 하네스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가 형태일 수도 있는 이런 애견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재구매 텀이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한 20만 원대 정도의 펫백, 그리고 뭐 한 2, 30만 원대 뭐 러그, 당연히 이제 러그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커질수록 좀 더 비싸지긴 하는데 뭐 이런 류의 제품들이 사실 한 번 러그를 깔아놓고 자주자주 바꿔준다거나 이럴 경우도 굉장히 낮고, 펫백 자체도 뭐 그 이 계절이나 아니면은 이 개가 뭐 털갈이를 할 때 뭐 이럴 때에 따라서 생활방수 제품 아니면 메시 제품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리텐션이 일어나는 고객들의 상품 구매 성향을 보니까 그냥 이번 달에 샀는데 한 3, 4개월 있다가 다른 색상도 구매한 분들도 있고, 러그도 똑같은 크기로 이거를 사셨는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재질의 좀 디자인만 다른 제품 똑같은 크기도 사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고가고 그다음에 자주 바꿀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구매가 일어난다 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그리고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의 재구매 텀이 굉장히 짧아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용품 판매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휴지 12롤 이런 거 구매하시면은 단독 가구분들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6개월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평일에는 보통 이제 직장에 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좀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휴지보다도 물론 이제 좀 롤이 많긴 하지만 휴지보다도 재구매 텀이 조금 짧아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매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와 홈페이지 안에서 아니면 3자 데이터 툴로 봤을 때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런 특징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타겟팅 관련해서 뭐 메타나 구글도 잠깐 껴볼게요. 타겟팅 올 세그먼트 확인 시 포함되는 유저 수가 굉장히 많아짐.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른 마케터 분들이 어떻게 시장 조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협상력 같은 거 보기 위해 파이브포스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들 기본적으로 하시는 뭐 이런 것들 STP 다 확인을 해보면 진짜 그 반려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보여요. 그렇게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도 시장의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광고 매체는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반려동물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운영하면 좋을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 시간에 캠페인 유형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청사항이 많았어요. 캠페인 유형 하나 말씀 주시고 쭉 설명해 주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 드려볼게요. 자, 캠페인 유형 중에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판매 캠페인. 자, 판매 캠페인에서는 좀 일반적인 이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군들과는 좀 다르게 광고가 흘러갑니다. 자, 판매 캠페인에서 보통 이 성과 목표 자체를 보통 값으로 많이 잡으시죠. 그러기는 한데 이게 맞긴 맞아요. 여기서 제가 머신러닝이 활성화되기 위해 역번호로 가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이 구매로 잡으셨을 때 어찌됐든 이 구매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장바구니나 결제 시작을 추가한 유저한테는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긴 돌아가요. 예전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작년에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성과 목표를 일단 이 광고 세트에 대한 메인 목표는 구매로 잡는데 그 다음에 결제 시작, 장바구니, 컨텐츠 조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을 수 있는 탭이 있었어요, 메타에. 근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체스를 구매를 잡았을 때 결제 시작과 장바구니 추구만 하고 구매를 안 한 유저들도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돌려준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광고 세트에 대한 1차 성과 목표를 구매로 잡느냐 결제 시작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 자체가 좀 프리미엄으로 변하고 있고 제품의 단가가 상승되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재구매 텀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구매로 하는 광고와 성과 목표를 장바구니 추가로 하는 광고를 동시 운영. 자, 개인적인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진행하셨을 때 좀 자기 장식 때문에 CPM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싶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ASC를 이용하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광고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성과 목표는 구매입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 1번 성과 목표인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겠죠. 근데 장바구니를 추가했어요. 장바구니 추가했지만 구매를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해야겠죠, 당연히. 여기 적어둘게요. 구매 유저 맞춤 타겟으로 제외. 네, 이건 필수니까 안 적었는데,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장바구니를 추가했지만 구매하지 않는 유저들에게 광고가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제가 이 15만원짜리 팩백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겨울 생활 방수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쯤 있다가 내가 다른 브랜드들 거 장바구니 추가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봄 관련된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광고 타겟팅이 돼요. 아니면 지난 겨울 동안 어떤 유형의 제품을 쓰셨을까요? 봄을 맞이해서 작년 거를 좀 이게 프로모션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출시한 봄 관련된 이제 제품을 프리오더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광고를 띄우면 이 구매만을 위한 유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죠. 왜냐면 지금 예산이 엄청 넉넉한 광고 계정이 아니면 CPM이 조금 높은 편이라 이 타겟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바구니 추가를 성과 목표로 하는 광고를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주로 고객들의 양상이 장바구니 여러 개를 추가해 놓거나 찜을 해 놓거나 아니면 따로 북마크를 해 놓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캠페인 진행하실 때 이렇게 성과 목표를 일단 구매로 하는 이 광고 세트 메인으로 운영하시고 장바구니 추가로 하는 광고 세트 서브로 운영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괄호 부분에 맞춤 타겟 얘기 나왔으니까 맞춤 타겟 가볼게요. 자, 맞춤 타겟에 보통 이제 구매한 사람들이 재구매 텀이 짧기 때문에 이 180일 기준으로 구매한 유저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한 번 구매했다가 재구매를 6개월 이후에 하는 사람이 6개월 이내에 하는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고단가 제품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올리는 것도 목적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재구매 텀이 짧아진 것을 고려하여 180일 구매 제외가 아닌 한 30에서 60일 구매 제외로 걸어놓고, 여기서 지금 위에 이 구매를 성과 목표로 하는 광고 세트와 장바구니를 성과 목표로 하는 광고 세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두 광고 세트가 성과 목표가 다르고 편성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 데이터에 맞는 이 맞춤 타겟 기간을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에 맞게 찾아서 걸어놓는 게 이제 좋습니다. 찾아서 설정. 네,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펫백을 파는데 카테고리가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굉장히 프리미엄형의 카테고리는 한 2개 정도예요. 제품이 한 3, 4개 있고 거기에 그 제품 가격대가 한 3, 40만 원대, 뭐 패키지 전체를 사면은 뭐 한 50만 원대예요. 그리고 좀 저가형이 있어요. 저가형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이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 단가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이 어느 정도의 재구매 텀을 가지는지는 이 내부 데이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 광고 세트에 편성된 예산이 달라지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 텀을 한 30에서 60일 사이로 보고 그 맞춤 타겟 중에 구매 제외를 30에서 60일로 걸어놔요. 그 다음에 왜냐면 보통 한 달에 하나씩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내 브랜드와 제품에 맞는 맞춤 타겟 기간을 확인해서 이렇게 나눠서 걸어놓는 겁니다. 왜냐면 구매 성과 목표 광고 세트와 장바구니 성과 목표 광고 세트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맞춤 타겟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이 콘텐츠 뷰 10% 이렇게 걸어놔요. 왜냐면 워낙 그 장바구니 추가하고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콘텐츠를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장바구니 추가나 구매를 안 하고 이탈된 유저들은 타사를 충분히 경험을 했고 타사 대비해서 이 제품이 메리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스크롤 뎁스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깊은 깊이까지 많은 분들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봤다는 것 자체로 우리 브랜드를 인지했다 생각을 하고 걸어놓은 다음에, 그럼 이분들이 이 제품의 뭐 기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뭐 그 가격 아니면 프로모션 내용 이런 것 때문에 이탈이 됐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매된 장바구니 목표로 리타겟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재의 무드 자체는 일반적인 이 제품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안 되겠죠. 타사 대비해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주요 속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려면 타사에 대한 충분한 시장 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격적인 것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뭐 프리오더 리오더 같은 부분이라거나 뭐 설 프로모션 아니면은 뭐 강아지의 날 이런 프로모션 내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가격이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조금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가격이나 프로모션이 좀 낮은 소재 소구를 보면은 충분히 전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꼭 최대한 콘텐츠 뷰 10% 180일로 유사 타겟을 걸어놓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상세 타겟팅입니다. 상세 타겟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그 강아지 용품 뭐 사료 또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이 있어요. 뭐 강아지 고양이도 있고 앞에 이제 반려동물 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상세 타겟팅에 플러스 이제 구매 리테일 이렇게 많이 걸어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보시면 CPM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CTR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광고 품질이 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점을 가져가려고 상세 타겟을 좀 많이 걸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활용했을 때 뭐 CPM도 적당히 낮고 CTR도 적당히 높고 수익률도 이제 유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 자체는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좀 어드밴티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을 써요. 그랬을 때 CPM이 굉장히 높아서 뭐 노출은 좀 덜 됐지만 CTR이 높고 로아스가 높은 그런 광고 세트가 있고 똑같이 100만 원을 해냈는데 CPM이 좀 낮고 CTR도 좀 적당히 낮아서 노출은 많이 되는데 뭐 유입 자체는 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좀 적당히 높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뭐 노출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려면은 인지도 캠페인을 돌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광고 품질이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광고 세트라고 하면 노출 좀 많이 시켜두면 뭐 운 좋게 럭키 전환 한두 개씩 좀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드밴티지 활용하는 광고랑 이렇게 좀 상세 타겟팅 디테일하게 걸어놓는 광고 활용해보시면은 이제 비교하셨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가져가고 이렇게 좀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판매 캠페인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트래픽 캠페인. 저는 트래픽 캠페인을 돌릴 때는 좀 예산을 반려동물에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성과 목표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전환 수적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거고 이랬을 때 일반적인 업종들보다 그 판매 캠페인과의 예산 비율에서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맨 위에 말씀드린 특징에서 나와요. 전체적인 광고 분위기가 조금 프리미엄형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 제품의 재구매 텀이 좀 짧아지고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래픽으로 계속 쏴줘야 돼요. 물론 판매 캠페인에서 이런 식으로 재구매에 대한 이 니즈를 계속해서 리타겟팅 해주기는 하지만 트래픽 캠페인에서 좀 더 많은 도달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을 좀 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 캠페인 예산 비율이 더 높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업종들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이 좀 더 많이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에 말씀드린 이제 재구매 텀이 짧아졌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니즈 꾸준히 리타겟팅으로 충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전 최대한 계단 안 걸고 진행하고 단 노출 지면은 좀 메인 지면만 진행.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인 지면은 스토리, 릴스, 탐색 탭 여기에 뭐 굳이 추가를 해보자면은 페이스북, 피드 정도? 네. 일단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돌려준다? 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주의. 자, 빈도 보실 때 뭐 어제 아니면 뭐 5일 전 이렇게 보시면 뭐 1.0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 기간을 뭐 지난달 잡으면 빈도 막 1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를 하루 뭐 3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달이나 지난주 이렇게 보시면 빈도가 막 특히 이제 10 저는 이제 리타겟팅 많이 돌릴 때는 뭐 3, 40도 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좀 도달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어쨌든 이게 광고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이 트래픽 캠페인 어떻게 목표를 잡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빈도가 이렇게 또 넓으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는 보통 한 번씩만 보는데 한 달 동안 이 광고를 10번, 20번씩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리타겟팅 혹은 이제 그 CRM을 할 때는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달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지표죠. 그래서 이런 거 빈도 확인하시고 이제 빈도를 최대한 나누게끔 세팅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 얘기해 볼게요. 소재는 위에 말씀드린 게 다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 가져와 볼게요. 네. 이런 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사용해 봤죠. 막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막 뭐 강아지 뭐 애견 매트날러그 이런 거 강아지 뛰어다니고 슬개골 탈구 관련된 거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도 막힘 이런 거 펫백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뭐 펫백 안에서 어떻게 자세를 잡고 뭐 호흡은 어떻게 되고 뭐 땀이 어떻게 메쉬 소재 같은 거 사용하는 제품들은 땀이 어떻게 통풍이 되고 이런 것들 해봤는데 뭐 어떤 소구나 뭐 어떤 영상 내용을 쓰든 비슷비슷한데
이제 전체적인 소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메인 소구로 잡고 그 안에서 좀 베리에이션하고 또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디벨롭하고 그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려동물 업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고, 매체가 일단은 제가 메타 광고 운영 전략이긴 한데 조금 좀 다른 매체 잠깐 말씀드려보면, 자, 구글 피맥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맥스 이제 세팅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뭐 유튜브 생성돼 있고 뭐 GA4 생성돼 있고 그 머천트 센터 뭐 잘 생성돼 있으면은 한번 소액으로라도 돌려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물론 이 피맥스에서 막 말도 안 되게 하루 예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세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하루 예산 150만 원 권장해놓고 충족 안 되면 뭐 노출 제한적 노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반려동물 업종에서 하루에 150만 원, 구글 피맥스에만 150만 원 쓸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뭐 다른 네이버 광고도 하고 CPT 광고도 하고 앱 광고도 하고 메타 광고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겁먹고 안 하시지는 마시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하루 10만 원은 돌려야 된다고 판단하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피맥스도 한번 같이 돌려보시는 것을 한번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메타 광고든 피맥스 광고든 반려동물 업종에서 광고하시다가 좀 막히시거나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은 컨설팅 상담부터 뭐 마케팅 뭐 제안부터 이제 광고 대행까지 다 진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메타라는 매체 안에서 다른 업종의 광고 운영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광고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제가 지난 강의까지 총 6가지 업종에 대한 메타 광고 운영 전략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인스타그램 정기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강의 동안에 좀 Q&A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나 조금 날카로웠던 질문들을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캠페인 유형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좀 예전에도 계속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쭤보던 내용이어서 한번 첫 번째로 말씀드려볼게요. 캠페인 유형에 대한 문의. 그래서 자 1-1 전화하는 광고, 그러니까 판매 캠페인에 대한 문의 먼저 말씀드릴게요. 판매 캠페인은 성과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퍼널, 마케팅 퍼널 중 옆 퍼널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는 표현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메타의 시스템상, 그리고 이 메타 시스템에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 우리 광고를 세팅하는 것은 옆 퍼널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에 중요한 게 빠졌죠? 머신러닝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자 예를 들어 구매가 역퍼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역퍼널. 그러니까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이 퍼널이 깔때기잖아요. 그래서 이 깔때기 모양으로 각 유저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깔때기가 여기 점점 원래 컸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가장 큰 부분은, 큰 퍼널에는 가장 많은 지표가 쌓이는 광고에 노출이 될 수 있겠죠. 자,
가장 큰 지표는 노출.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거겠어요? 광고가 노출이 됐으면 클릭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트래픽이 발생해요? 유입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는 유입. 자, 유입이 되었으면은 이제 보통은 이 홈페이지 값에서는 페이지 뷰 등이 뜨게 돼요. 근데 이 페이지 뷰가 일정 시간, 그러니까 세션마다 페이지 뷰가 찍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했을 때는 페이지 뷰가 제가 이 페이지 보고 스크롤 좀 내린다던가 시간이 좀 지나거나 다른 페이지 보거나 하면은 페이지 뷰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중복으로 찍혀요. 그래서 유입됐을 때 이 페이지 뷰가 값이 크겠죠. 그 다음은 콘텐츠 조회. 콘텐츠 조회 값은 뭐 씹는 게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기본 픽셀 값에서는 이 하나의 페이지를 한 번 보았을 때, 그러니까 스크롤을 아무리 올렸다 내렸다 뭐 계속 보고 있다 오랜 시간 그래도 하나의 콘텐츠 조회로만 찍힙니다. 그 다음에는 콘텐츠를 봤으면 뭐예요? 장바구니 추가를 하겠죠. 장바구니 추가한 후에 결제 시작을 누르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게 퍼널이고 이거를 위 지표를 역순으로 나열한 것이 역퍼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노출, 유입, 콘텐츠 조회, 장바구니, 결제 시작, 구매 이렇게 좀 이 데이터 값이 가장 큰 것에서 적은 것으로 줄어 들어가는 것이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고 이 지표를 좀 역순으로 나가는 게 역퍼널. 그렇다는 말은 역퍼널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처음에 성과 목표는 구매로 잡아요. 그런데 머신러닝이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문제일 수도 있고 브랜드 파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구매하기로 아무리 돌려도 이 활성화가 안 돼요, 머신러닝이. 그러면 이 구매보다 값이 좀 더 큰 결제 시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장바구니, 그래도 안 되면 콘텐츠 조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구매하기는 말 그대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머신러닝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장바구니로 해놓으면 장바구니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구매하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진 않죠. 이게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1차적인 성과 목표를 장바구니로 잡았을 때 그 2차, 3차, 4차 성과 목표를 잡는 그런 탭이 따로 있었어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그런데 지금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 메타 자체적으로 다른 성과 목표를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성과 목표만을 위해 1순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로 이 성과 목표를 잡았을 때 구매나 결제 시작을 고려하는 정도는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이 있긴 하나 웬만하면 머신러닝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퍼널 순서로 잡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트래픽 캠페인 왜 돌려야 하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트래픽 캠페인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마케터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산이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예산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트래픽 캠페인에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돌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트래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모수를 쌓기 위해 이제 따로 데이터 툴을 통해서 또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좀 내부 데이터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신생 브랜드라서 홈페이지 유입수가 적어서 광고를 집행하려면 트래픽, 그러니까 모수를 쌓고 그 다음에 전환 광고를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 전환 광고의 효율을 낼 만한 트래픽 캠페인 돌리려면 1년 이상은 돌리셔야 돼요. 그게 이 메타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을 왜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하면서 돌려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트래픽 캠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에 성과 목표가 랜딩 페이지 조회와 링크 클릭 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말은 즉 광고를 어쨌든 클릭해서 홈페이지 우리가 랜딩 페이지 정해놓은 곳에 들어오기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트래픽 캠페인을 이 모수 쌓기로 설정한다고 해볼게요. 홈페이지 들어왔어.
제가 만약에 이 트래픽 캠페인에 100억을 써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전 세계 광고라 10억 명이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 뭐 9억 9,900, 그러니까 99% 훨씬 이상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면 광고 대시보드에서는 뭐 예를 들어 CTR이 막 7%, 8%, 막 유입량 10억. 근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나간 유저들이 남긴 트래픽이 우리가 전환 광고를 돌리기에 충분한 그런 모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유입시켜서 어떤 것을 이 유도를 할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이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 매력도 파악. 즉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죠. 그래서 이 소재가 예쁘면 클릭을 할 거고 안 예쁘면 클릭을 덜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을 집행하기 전에 소재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트래픽 캠페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릭 값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소재에 대한 내용이 10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랜딩 페이지의 매력도 파악. 자, 스크롤 뎁스 값이나 랜딩 페이지 중간중간에 버튼 값을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1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어느 정도만큼 스크롤을 내리고 몇 퍼센트가 어떤 특정 저희가 유도했던 그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을 파악함으로써 이 전환 캠페인보다 낮은 CPM과 낮은 CPC로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랜딩 페이지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소재, 랜딩 페이지 파악했어요.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죠? 타겟에 대한 매력도 파악. 타겟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저희가 다른 변수들은 다 통제하고 예를 들어 남여만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20대와 30대만 분석한다든지 그랬을 때 광고 세트를 그러니까 똑같은 트래픽 캠페인 하나를 두고 그 안에 광고 세트에 1, 2, 3, 뭐 만원 근데 여기는 20대, 30대 혹은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 설정 값들이랑 소재의 내용들은 아예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즉 변수를 통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 우리가 똑같이 광고를 노출했을 때 어떤 타겟에게 이 소재와 그리고 유입이 되었을 때 트래픽을 파악했을 때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 매력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뭐 4번째, 5번째, 50번째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트래픽 캠페인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전환 광고를 돌리기 전에 못 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브랜드 파워와 어느 정도의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모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모수가 있죠. 모수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타겟팅을 하는 이 표본 집단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요만큼밖에. 왜냐면 우리가 뭐 클릭률도 5%, 10% 그리고 전환율도 한 10%이 정도 나오면 정말 잘 되는 광고다.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수를 100을 쌓아도 그 중에 10만 우리의 표본 집단이어도 정말 잘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냐? 그리고 유입시킨 후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특정한 액션을 하고 트래픽을 남기고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냐? 이거는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모수를 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좀 말을 세게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혹시 뭐 댓글에 모수를 쌓는 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또 좀 생산적인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특정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파악하는 것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소재나 타겟 같은 것에 대한 매력도는 저희가 광고 대시보드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CPM이나 CPC나 CTR이나 CBR이나 이런 내용들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액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GA4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GA4의 홈페이지
내부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활용해서 측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트래픽 캠페인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 자, 잠재 고객 캠페인 효율이 정말 있는 걸까요? 무효 DB가 너무 많아요. 제가 창업이나 병원이나 좀 이런 그 보험, 컨설팅 이쪽 해서 DB 업종 지금까지 총 한 30개 좀 넘는 업체 해보고 했었고, 지금은 한 10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무효 DB는 정말 고질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타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서비스가 궁금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은데 내 개인정보를 남겨야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남기고 빨리 홈페이지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무효 DB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문의를 남겼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문의 안 남겼어요 하고 끊으시는 분도 많고,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DB를 추출하면 이 데이터가 다 남아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DB를 어떻게 남겼고 그 뒤에 어떤 액션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했다, 이게 다 남거든요. 그래서 아니까 전화를 드린 건데 그렇게 좀 부정적인 그 답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메타 시스템에 대한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저들의 심리학적 행동 특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나 구글 SA 쪽 아니면은 다른 이제 DA 쪽 뭐 여러 데에서 DB를 추출해도 잠재 고객 캠페인의 인스턴트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DB 질이 높지만 무효 DB가 있어요. 존재해요. 그 수많은 질문지를 다 작성하시고도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 DB는 우리가 SA에서 하는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적을게요. 매체를 통해 홈페이지 좀 많은 양식을 남기게 하는 것처럼 인스턴트 양식 꾸미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장문의 내용을 계속 적어야 되면은 귀찮아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다역, 단답형, 뭐 서술형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항목을 섞어서, 예를 들어 창업이라고 하면은 신규 창업 여부 해가지고 신규 창업인지 점포가 있는지 그냥 업견인지 이렇게 적게 하고, 그 밑에다가 뭐 창업 희망 지역 해서 지역 하나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의 내용은 조금 길게 쓰게 하던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디테일하지만 너무 귀찮지는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양식 남기는 것처럼 인스턴트 양식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 DB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고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 있음. 이건 제가 이제 광고주분과 협의를 해서 일정 비용을 실험을 해봤어요. 광고 소재를 이제 후킹이 강한 내용이랑 명확하게 한 내용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그때 4달 정도를 그 소재 계속 갈아가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4달 동안 계속 이 자세한 소재가 무효 DB가 적었어요. DB 단가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서비스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하고 후킹성 멘트를 줄이더라도 이 무효 DB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내용을 조금은 길고 자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뭐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문의 안 했어요, 이런 DB들이 무조건 무효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름, 전화번호를 수기로 적는 란 플러스 자동 입력란 2개 다 넣어 놓으면 실이 DB 감소합니다. 자, 자동 입력란을 쓰면 이게 누르기만 하면은 그 다음 딱 누르면은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요. 근데 이게 수정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내가 그거를 귀찮음을 감수하고 눌러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대신 그렇게 굳이 귀찮아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제가 회원가입할 때 페이스북에 입력했던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거기 입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 전화번호 수기로 적었죠.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이 로그인 정보 적어들었죠. 그러면은 DB가 이렇게 2개 다 추출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봐요. 크로스 체크해보면 안 맞으면 이 자동 입력란이 맞을 거고 웬만하면, 아니면 자동 입력란이 옛날에 적어놓은 번호라 번호가 바뀌었으면 이 번호로 하면 되고, 그리고 맞으면은 이 사람은 유효한 DB인 거죠. 근데 이게 맞는데도 전화했는데 DB 안 남겼어요 하는 것은 거짓말 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이 사람이 문의 안 남겼어요 해서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DB를 본인이 남긴 건 맞아요. 그랬다면 우리한테는 이 사람의 성별, 연령, 아니면 어떤 소재를 클릭했고 홈페이지에서 어떤 트래픽을 남겼고 어떤 문의 내용을 남겼는지 이 데이터 값이 남게 되죠. 그러면 저는 무효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귀중한 데이터 하나를 쌓은 거예요. 물론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분들 입장에서는 무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타겟층을 찾으면 이 DA는 우리가 광고할 만한 타겟층을 좁혀가는 게 최종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좁혔을 때 우리 서비스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타겟층을 줄여간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DB들이 완전 무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ASC나 아니면은 TLC 같은 것들.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랑 그 다음에 트레일드 리드 캠페인인가? 이게 맞춤형 리드 캠페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C는 이제 그 이커머스 업종에서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유형이고, 그 다음에 맞춤형 리드 캠페인은 DB 업종에서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유형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그리고 맞춤형 리드 캠페인. 이거는 저희가 캠페인 그 내용을 최소로만 세팅하면 모든 설정 값이 자동으로 돌아감. 그래서 소재만 등록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았어요. 메타 프로팀에 전화해도 1 예산을 이제 $50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6, 70만 원을 해야 되고, 1 예산을 이 한 캠페인에, 그리고 소재도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소재 등록수를 등록해야 된대요. 제 기억으로 50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50개를 전 등록을 안 해봐서, 근데 그렇게 광고주 이제 좀 예산이 많은 광고주분께서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효율이 뚜렷하게 높진 않더라고요. 제가 수동으로 세팅한 모든 캠페인보다 효율이 낮았어요. 그게 완전 100% 미만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몇몇 광고주분들께서도 해보고 싶다 해서 1, 2, 3, 5만원, 10만원 소재 최대한 10개, 20개 이렇게 세팅해봤는데 효율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제가 작년 12월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이제 일반 광고를 돌릴 때 어떤 브랜드에서 예산을 확 줄여서 광고 세트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저희 ASC 한번 해볼까요? 해서 했는데 수익률이 대박이 났어요. 너무너무 대박. 블랙 프라이데이 수익률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이 세팅을 ASC 해봤는데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제가 수동으로 세팅한 캠페인 수준만큼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수동으로 세팅한 캠페인은 정말 제가 엄청난 전략과 이 소재나 타겟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세팅하고 계속 변수 차단하고 기준 설정해서 분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한 건데, ASC는 그냥 자동화해라 딱 눌러놓으니까 제가 그 노력을 한 거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회의감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좀 신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집행하시던 광고주분들도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계속 권장드리면서 제가 소재만 계속 베리에이션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뭐예요? 맞춤형 리드 캠페인이 뭐예요?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세팅하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소재를 10개, 20개 많이 세팅해야 돼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세팅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캠페인 얘기만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버렸어요. 자, 두 번째는 그 타겟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타겟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타겟팅에서 효율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메타팅의 이해라는 그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그 영상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이 타겟팅 중에서 아마 이 유사 타겟이랑 유사 타겟의 퍼센트 값이랑 그다음에 상세 타겟팅에 대한 데이터를 모르시는 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사 타겟에서 저희가 뭐 5% 유사를 하면은 뭐 밑에 추산치인가 도달치인가 그게 뭐 1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5%고 어떤 기준으로 120만 명치는 저희도 모르고 메타프로틴도 모르고 데이터 보고서에서도 안 나와요. 그리고 상세 타겟팅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자주 여행 가는 사람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항공사 광고할 때. 근데 그 자주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해외여행 관련된 상세 타겟팅은 최근 7일 이내라고 이제 써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 여행 가는 사람은 아무리 뒤져봐도 자주가 어떤 기준이고 여행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뭐 저희 부산으로 출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자주 여행 가는 사람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을 이것저것 다녀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5천만, 6천만 국민 중에서는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편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자주 해외여행에 포함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준점도 없고 아예 없죠. 명확히 분리되는 기준이 따로 없죠. 그리고 이 데이터로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값도 없죠. 실제로 보고서에도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겟팅에서 왜 이런 효율이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해결책. 자, 1번 기준 설정. 자, 어떤 타겟팅을 실험할 것인지 기준 명확하게 설정. 예를 들어서 제가 반려동물 업종을 한다 그러면은 강아지랑 강아지 용품이랑 그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메타라는 플랫폼 안에서 강아지 관련된 내용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리고 강아지 용품은 뭐 강아지 매트나 뭐 강아지 러그, 하네스, 펫백 이런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상세 타겟팅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품과 소재와 광고에 맞는지 설정을 했죠, 기준을. 그 다음은 두 번째 변수 통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이 상세 타겟팅 강아지랑 뭐 강아지 용품 두 개 나눴는데 소재도 아예 다르게 해버리고 예산도 아예 다르게 해버리고 뭐 여기는 20대 남자 여기는 30대 여자 이러면 절대 실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기준 이외의 모든 세팅과 소재 내용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타 변수들을 다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이 강아지랑 강아지 용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몇 번 반복해요. 몇 번 반복. 자,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소재를 교체해 주면서 반복 실험합니다. 네. 왜냐면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이번 주는 얘가 잘 나오고 다음 주는 얘가 잘 나오고 그 다음 주 얘가 잘 나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데이터를 보일 때까지 어느 정도 반복 시험을 합니다. 소재도 이 두 광고 세트에 똑같은 소재를 넣어서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CPM, CPC, 뭐 CTR 다 아시는 CVR, 뭐 로아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GA4에서 뭐 홈페이지, 내 트래픽, 뭐 클릭, 스크롤 뎁스, 뭐 이탈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정한 데이터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 실험해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추출했죠. 추출 후 이제 제가 원하는 일정한 결과값이 나오면 토너먼트, 데이터 추출 지울게요. 토너먼트. 그래서 자, 만약에 강아지랑 강아지 용품 실험을 5번을 했는데 4번이 강아지가 잘 나왔어. 그러면 강아지 용품 탈락. 그리고 강아지 사료 넣어요. 또 한 4-5번 했는데 이번에는 사료가 제일 잘 나왔어. 강아지 빼. 그리고 뭐 강아지 뭐 또 다른 강아지 관련된 거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타겟팅 버리고 새로운 타겟팅 넣어서 반복 실험 진행.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디벨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팅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책에 나온 4가지 내용을 반복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타겟팅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여기 좀 딥하게 들어갔고, 타겟팅에 대해서는 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 문의도 좀 꽤 있었어요. 상세 타겟팅 거는 게 맞아요? 이런 문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짧게. 3번 노출 지면 어드밴티지가 낫나요? 수동이 낫나요? 수동이 낫나요? 자, 이거는 저는 그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출 지면 데이터 본 후 수정. 앞에 깜빡 빼먹었네요. 자, 어드밴티지로 설정 후. 그래서 만약에 좀 예산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연령층 그리고 특정 뭐 타겟에게 노출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인스타 피드만 노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페이스북에만 노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처음에는 웬만하면 어드밴티지로 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타 피드, 릴스, 스토리, 탐색, 페이스북 피드 이렇게 6가지 지면은 메인 지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적어볼게요. 올 인스타 피드 릴스 스토리 탐색 탭 탐색 홈 페이스북 피드. 네, 어드밴티지로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메인 지면들은 처음에 노출해놨다가 보고서에 플랫폼 노출 지면 하면은 이 하나하나 노출 지면마다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본 후에 효율이 좋은 지면은 여기니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광고 세트를 분리하셔도 되고, 여기는 효율이 안 좋네 해서 그냥 꺼버리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강의까지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캠페인 유형과 타겟팅과 노출 지면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Q&A 잠깐이랑 그다음에 지난 강의 동안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트 황진호 프로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제가 댓글은 자주 확인을 못해서 그냥 제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컨설팅부터 광고 대행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이번 편이 이제 마지막 시리즈 편입니다. 지난 강의들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준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지난 이제 7가지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메타에서 광고 운영 전략들 업종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신 후에 그다음에 제가 바로 전 시간에는 Q&A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업종별 그리고 Q&A 내용들 총합해서 메타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운영하면 좋은지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한 최종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캠페인 유형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성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캠페인 분리 운영 방법.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예산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종은 구매가 일어나야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 메타라는 광고 자체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DB 업종 같은 경우도 DB가 들어온 후에 실문의가 발생을 해야 계속해서 광고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조금 초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타에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신 분들은 전환 캠페인, 캠페인 명은 정확하게 판매 캠페인이나 이제 잠재고객 캠페인 등을 통해 최종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캠페인 위주로 운영. 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예산 상황이 좀 적은 분들이 이상한 글을 보고 오셔서 트래픽 캠페인은 전환 캠페인을 돌리기 전에 모수를 쌓기 위해 무조건 돌려야 된다 라는 이런 좀 근거 없는 말들보다는 실제로 이 인사이트를 통해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이 어떤 캠페인을 돌려서 어떤 목표를 가졌고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이런 글들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충분히 의심하고 검증하신 다음에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는 예산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판매 캠페인이나 잠재고객 캠페인처럼 최종적인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캠페인 위주로 운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트래픽 캠페인 왜 운영해야 되냐, 왜 운영해야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것은 이제 목표가 되겠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수를 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10만 원의 예산을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돈을 많이 쓰는 업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10만 원으로 이 전체 인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괄된 타겟층을 형성해서 트래픽 캠페인 돌리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홈페이지로 유입해서 그냥 모수를 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모수를 쌓으려고 하시면 특정한 모수를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수가 모집단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판매 캠페인을 돌릴 건데 우리 제품은 남녀 20대에서 40대지만 가장 구매력이 좋다고 분석했을 후에요. 분석대는 30대 여성을 위주로 광고를 돌려보고 싶어. 근데 이게 메타에서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고하는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이 타겟층에게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고 싶어 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시면 전체 모수에서 그 표본의 매력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트래픽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얻고자 하느냐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트래픽 캠페인을 돌렸을 때 이 모수를 확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돌리는데 특정한 변수 통제랑 특정한 이제 기준점을 잡지 않고 그냥 돌리면 그래서 이 모수가 왜 쌓였고 어떤 액션을 했고 이 성과가 좋은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기타 변수들 뭐 예산이나 뭐 시간이나 아니면은 기타 타겟팅,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 다 통일을 해놓고 그 기준점만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와 B 중에 A가 더 잘 나왔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전환 캠페인을 돌릴 때 A 소재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실험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정의와 변수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모수를 쌓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표본을 정의하기 위한 모수 쌓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정말 필요한 캠페인이지만 만약에 이 좀 예산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좀 기타 이제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전환 캠페인 위주로 돌려야 되는데 트래픽 캠페인 꼭 돌려야 하나 싶으실 때는 안 돌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이게 왜냐면 저한테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8분은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고 계시고 그 중에 8분 중에 7분은 왜 돌리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 영상 보니까 돌리라 했다. 그 전환 캠페인 돌리기 전에 모수 쌓아야 되잖아요.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돌리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많이 안 돌리시는 인지도 캠페인. 자, 인지도 캠페인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인지도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저희의 브랜드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려서 인식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도 캠페인을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과값이 트래픽 캠페인이나 기타 뭐 판매 캠페인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결과적인 이제 비율 CTR이나 CBR, 로아스 같은 이제 비율 지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이 인지도를 쌓기 위해 돌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분석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지도 캠페인은 장점이 낮은 CPM. 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특정한 타겟을 위해
그리고 특정한 액션을 유도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들과 경쟁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회 노출 혹은 넓은 도달 이 두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광고 노출 자체를 목표로 해주기 때문에 CPM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CTR이나 CVR이나 로아스가 모두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낮은 CPM으로 무엇을 활용할 수 있냐? 제가 위에서 정확한 목표에 대한 정의나 실험을 위한 기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일단은 소재 테스트 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소재 테스트 하기 좀. 왜냐면 소재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각자의 연령, 성별, 페르소나 뭐 이런 니즈 이런 거에 따라서 원하는 소재 그리고 눈길이 가는 소재, 후킹을 당하는 소재들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있고 안 좋아하는 소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CPM으로 광고를 띄웠을 때 뭐 CTR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000회, 10,000회가 노출됐을 때 그래서 몇 번 더 클릭이 되었는가를 비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낮은 CPM으로 이제 그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소재에 대한 아니면 소재 안에 소구에 대한 그런 니즈는 파악하기 쉽겠죠? 어떻게? 낮은 비용으로. 그래서 소재 테스트 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적으로 그냥 간단한 인구 통계 타겟팅 테스트 하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노출 지면 테스트 하기 좋습니다. 네. 자, 왜 간단한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노출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데이터 값이 만약에 제가 2차, 3차, 4차, 5차까지 실험을 했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5개 실험이 항상 일정한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뭐 1차, 2차에는 뭐 예를 들어 A 타겟이 좋았는데 3차, 4차에는 말도 안 되게 B 타겟이 좋고 5차 했을 때는 또 A 타겟이 말도 안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한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플로우는 볼 수 있겠죠. GA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간단한 소재나 인구 통계나 노출 지면 테스트 이런 타겟팅 테스트를 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광고 자체도 이 인지도 캠페인 유형 자체도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는 이 판매 캠페인 혹은 잠재고 캠페인이 되겠고요. 트래픽 캠페인은 이렇게 명확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나 그리고 기준점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필요한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낮은 CPM으로 무언가 특정한 테스트를 진행하기에는 좋은 인수 캠페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또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계정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 질문이 와요. 성과 목표 그래서 어떤 걸로 잡아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제가 최종 전환 값을 성과 목표로 잡되 이 역퍼널로 그 머신 러닝이 활성화되도록 수정 필요. 성과 목표를 한번 잡으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구매를 성과 목표로 잡은 광고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돌려도 예산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규모나 아니면은 뭐 제품의 질, 제품의 경쟁 우위 등으로 인해 머신러닝 비활성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비활성화가 되고 구매가 일주일에 막 5건, 6건밖에 안 일어나는 것을 또 머신러닝 수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 보통은 구매 다음 자, 화살표로 할게요. 결제 시작, 장바 문의, 컨텐츠 조회, 페이지 뷰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는 보통 뭐 구매가 5건이라 하면은 결시 시작이 한 15건 될 거고 장바 문의가 한 5, 60건 정도 될 거고 그냥 컨텐츠 조회는 또 한 300개 정도 뭐 페이지 뷰는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개에서 이제 그 충분한 결과값이 안 나왔다. 구매 결제 시작에서 충분한 결과값 안 나왔다. 그러면 장바구니 했을 때 머신러닝이 활성화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 광고 자체는 구매하는 사람보다 장바구니를 추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치만 구매가 안 일어나서 머신러닝이 비활성화되고 다시 머신러닝을 가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장바구니에 추가했다는 것은 저희 제품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확인했을 때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프로모션, 뭐 제품의 성분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추가를 했겠죠. 그래서 역퍼널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퍼널로 잡고 자, 그 다음 판매 캠페인에서도 그러면 저희가 맞춤, 유사, 상세 타겟팅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네. 이거는 일단 메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저도 요즘에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는 게 성과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는 것도 마케터의 능력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AI의 연산이 사람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맞춤 타겟 테스트 어떻게 하고 유사 타겟 테스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뭐 어드밴티지에 맡기는 게 성과 향상에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한 계정 10개 중에 6, 7개는 어드밴티지가 좋은 것 같아요. 단 왜 좋은지는 알 수 없음. 따라서 제가 위에서 이제 기준점 잡고 변수 통제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이 타겟팅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변수 통제하여 운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맞춤 타겟이라고 해볼게요.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 리타겟팅, 장바구니 리타겟팅 이런 게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 콘텐츠 조회나 페이지 뷰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페이지 뷰가 찍혔다는 건 어쨌든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다른 뭐 오가닉 영역에서든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가는 비율이 유독 많은 시기나 유독 많은 제품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들어왔다는 게 이제 뭐 0에서 1초 이탈 같은 무료 클릭 이외에는 무언가를 원하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제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세션도 짧고 체류 시간도 짧아요. 그러면은 왜 짧지라는 것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내야겠죠. 분석을 하고.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상세 페이지 상단에 후킹성 멘트나 이런 게 떨어지고 뭐 예시 사진만 줄줄이 있어서 흥미를 잃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들어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 광고의 쿠폰이 총합 90% 할인인데 들어가 보니까 10% 쿠폰이 9개예요. 근데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써요. 이런 광고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과한 후킹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페이지 뷰를 찍고 구매하지 않은 이탈 유저들에게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너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너네가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광고에서 띄워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대가 높은데 프로모션을 잘 안 해요. 그랬을 때 똑같이 뭐 페이지 뷰가 찍혔고 장바구니에만 추가하고 나간 유저들한테 아니면은 뭐 구매를 안 하고 나간 유저들한테 우리 너네가 들어와봐서 알겠지만 비싼데 프로모션 이번에 대박 20%, 30%, 50% 이런 식으로 크게 때린다. 단 2주 동안.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봐라 라는 내용을 사용했을 때 그 리타겟팅이 효과가 좋은지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홈페이지 이지 특정 트랙 데이터를 남긴 유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CRM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 타겟팅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죠. 이탈한 유저, 페이지 뷰를 찍고 구매하지 않고 이탈한 유저, 그리고 나머지 변수를 통제한 채 소재에 대한 니즈, 그리고 뭐 이 할인율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CRM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자, 유사 타겟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유사 타겟을 걸 때 퍼센트 값 그리고 초산치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1%가 나 10%가 나? 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유사 타겟을 사용하는 그 맞춤 타겟, 기준이 되는 맞춤 타겟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수가 뭐 장바구니나 뭐 컨텐츠 조회 같은 거는 뭐 10만 이상을 넘어갈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1%, 2% 이렇게. 근데 저희가 구매 유사로 걸었는데 한 1000명, 2000명이에요. 그러면 10%까지 늘려도 되겠죠. 그랬을 때 추산치가 보통 한 125명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세팅을 해보고 이 결과값에 따라서 점점 타겟을 줄여나가는 유사 타겟 수정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도 똑같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 구매한 유저에게, 그러니까 구매한 유저 맞춤 타겟을 사용하는 이제 유저 타겟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며칠 이내 그리고 퍼센트값 정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맞춤 타겟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동안 할인을 했고 지금 12월에 맞춤 타겟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당연히 평소보다 트래픽이 뭐 많게는 10배 이상도 뛰죠. 그 트래픽을 가지고 30일로만 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이전에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 타겟을 걸기 위해 뭐 90일이나 이렇게 이용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도 퍼센트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맞춤 타겟 규모에 따라 퍼센트 값 조절.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좁은 타겟에게 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는 거에 성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좋은데라는 인사이트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드밴티지를 활용은 하되 좀 타겟팅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잡고 변수를 통제하는 실험을 통해서 맞춤, 유사, 그리고 성사 타겟팅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노출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타겟팅 말씀드리고, 자, 노출 지면 또 중요하죠. 노출 판매 캠페인에서 노출 지면 어디 설정해야 할까요? 특히 어드밴티지가 가장 효율이 좋나요? 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처음 집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소재 제작 가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메인 노출 지면에만 노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 인스타, 피드, 스토리, 릴스, 탐색 등이 있겠죠. 왜냐면 일단 처음 집행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노출 지면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소재 제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노출 지면마다 소재가 노출되는 방식이나 카피가 어떻게 뜨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투자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노출 지면에만 노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기에서의 성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노출 지면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기를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광고주 중에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그 업종에서 국내 2, 3등 왔다 갔다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연매출도 한 500억 정도 되고, 이제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어디언스 네트워크, 뭐 메시지 스토리 약간 이런 우측 칼럼 이런 지면에서도 전환이 많이 나요. 한 달에 뭐 한 4, 500만 원씩은 전환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는 모든 지면을 노출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과가 안 좋은 노출 지면들은 빼서 따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분리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소재가 이 한 화면에 가득 차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보는 시간 자체가 좀 적은, 그리고 이 따로 제작하는데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지면을 굳이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소수의 메인 지면들만 노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효율이 좋다면은 이 광고 세트에서 그 노출 지면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광고 세트를 추가해서 또 테스트하고, 또 여기 좋으면 또 추가해서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에 플랫폼 노출 지면을 누르면 노출 지면별 데이터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노출 지면 삭제 올 분리 확장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랑 친해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소액이신 분들은 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세요. 그리고 보고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보고 읽을 줄을 모르세요. 근데
정말 한 2, 3일만 투자하면 웬만한 광고에 있는 그 보고서는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달라고 하시고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이 보고서 탭들마다 남겨드려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제가 이 광고를 맡을 수가 없고 왜냐면 이제 또 다른 마케터 분들이랑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다른 회사랑 또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마케터에만 의지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나 대행사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대표님한테 남는 게 없어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는 방법,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이런 노출 지면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것이 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판매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트래픽 캠페인 말씀드릴게요. 트래픽 캠페인은 제가 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특정한 목표에 대한 기준, 통제하는 변수, 실험하고자 하는 수치 등을 정하고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해야겠죠. 이게 정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을 테스트하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인지도 캠페인이랑 조금 비슷해요. 자, 트래픽 캠페인의 성과 목표가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와 링크 클릭 수 극대화 두 개가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랜딩 페이지 조회가 찍히려고 하면은 광고를 클릭해야겠죠. 그리고 링크 클릭이 극대화되려면 또 광고를 클릭해야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클릭하는 거, 이 성과 목표들은 모두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유입이 된 후 특정 트래픽을 할게요. 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가장 좋은 캠페인이라고 먼저 적을게요. 왜냐면 클릭은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클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소재가 예쁘냐에 따라 클릭하는 그 클릭률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소재 테스트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 자체만을 보면서 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라고 하실 때는 소재 테스트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타겟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로 타겟 테스트 하기도 용이. 왜냐면 타겟을 제가 남자 타겟, 여자 타겟하고 소재를 똑같은 걸 사용했다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그 특정 성별을 소구하는 타겟이 아니라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소구라고 했을 때 남자가 클릭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소구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좋아하구나. 또 다른 소재를 남성, 여성 나눠서 테스트해봐요. 여성이 좋아요. 그러면 이 소구는 여성이 좋아하구나. 이런 식으로 특정 타겟이 클릭을 하기 좋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연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이제 설정하면 좋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상세 타겟팅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각각 타겟팅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시보드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고 만약에 GA4 사용이 가능해서 홈페이지 내 데이터를 좀 디테일하게 파악 가능하다면 어떤 상세 페이지가 매력도와 구매도가 매력도에 다 있겠죠. 체류 시간, 스크롤 뎁스, 구매, 장바구니 등등등. 네, 매력도가 높은지 파악. 네,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개를 상세 페이지를 놓고 각각 광고를 통해 랜딩 시켜서만 들어올 수 있게 설정을 해놔요. 비공개로. 그랬을 때 A 상세 페이지는 예를 들어 감성 마케팅이고 B 상세 페이지는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이제 후킹 페이지이고 그런 경우에 유저가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니즈가 더 강한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는 GA4 따라서 이제 좀 추적하는 게 좀 용이하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매력도가 높은지 파악할 수 있는 거라 그다음에 또 어떤 패키징이 매력도가 높은지 파악 이런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 패키징은 3개 3만 원으로 파느냐 5개 5만 원으로 파느냐
그랬을 때 물론 5개 5만 원이 똑같은 구매 건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로아스가 훨씬 많이 나오겠죠. 대신 3개에 3만 원이 그 유저들이 구매하는 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CVR이나 장바구니 추가 후 구매까지 가는 비율이나 이런 게 높다라고 하면 3만 원에 3개 파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패키징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핵심제에 대한 이제 부가제의 매력도 파악. 예를 들어 선매품 중에서 제가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할게요. 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본체에 마우스를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는 거랑 키보드를 사은품으로 주는 거랑 두 개의 가격이 똑같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니즈가 강한지.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로 예시를 들어 좀 이상하긴 한데 보통 컴퓨터는 묶음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헬스 용품 중에 스트랩을 판매를 한다고 해봐요. 이제 좀 유명한 그립이라서 그 그립이 막 2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에 그 뭐 예를 들어 아미노산 조그만 거 10,000원짜리를 사은품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그 보틀 10,000원짜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가적인 제품들을 이제 묶어서 판매를 하거나 묶었을 때 할인을 할 때 어떤 걸 묶는 게 유저들이 더 큰 소구를 느끼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기 좋죠. 이게 단점이 어떤 거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경우 이탈률이 큰 브랜드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이제 뭐 주방용품, 뭐 향수, 디퓨저 이런 거 파는 업체인데 패키징이 굉장히 많아요. 단품 구매하는 것보다 패키징으로 구매하는 그 수가 훨씬 적었어요. 훨씬. 왜냐면 이 똑같은 제품을 대입해보면은 그게 달라요. 그 이제 구성은 다른데 그 가격이 달라요. 구성은 같은데 가격은 단품 구매하는 게 당연히 높겠죠.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놓고 바로 가기 링크도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제 시작까지 간다거나 아니면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의 높은 체류 시간에 대비해서 구매가 적어요. 왜냐?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었을 때 C 제품은 필요가 없는데 만 갖고 싶어. 근데 A만 고를 수가 없어. A, B, C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키징이나 핵심제와 부가제에 대한 매력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트래픽 캠페인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소재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소재. 자, 어떤 소재 유형이 가장 좋나요? 자, 이건 바로 답변 드리면 모릅니다. 항상 달라요. 제가 똑같은 상품을 예를 들어 3월 1일에 슬라이드형 소재랑 그다음에 그냥 단일 이미지 놓기가 돌렸어요. 슬라이드가 좋았어. 그 다음 주에 그냥 이 세팅 그러니까 돼 있던 거 중단하고 똑같이 세팅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일 이미지가 잘 나와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떤 소재 유형이 좋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모릅니다 라는 답변밖에 못 드려요. 대신 보통 제가 이 업종 진행했을 때 이 정도 인사이트가 나왔다 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은 거는 컬렉션 형태이고 영상 플러스 슬라이드 이미지 형태 여기에 가로 영상 이게 어느 업체를 하든 CTR이나 뭐 로아스는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CTR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을 이제 선택해서 양식을 만들 때 수동으로 양식을 제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동영상을 해서 가로 형태 그리고 그 밑에 슬라이드 이미지 해서 이미지를 깐다거나 아니면은 카탈로그가 잘 정리되신 분들은 제품 세트 이 정도 간단하게 막 헤더나 막 중간에 문구나 이런 거 삽입 안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저희가 소재 단위에서 표현하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자 단일 이미지일 때는 한눈에 내용이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할인율 몇 % 빡 아니면은 원래 5만 원인데 할인해서 10,000원 딱 이런 거 1+1 빡 이런 완전 후킹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고 슬라이드 형태일 때는 가벼운 후킹 플러스 예시 그래야 홈페이지로 유입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슬라이드에 다 담아버리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그 유입률 자체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후킹과 예시 간단하게,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뭐 이러하니까 홈페이지 들어와라, 혜택 받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런 좀 가벼운 후킹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는 많이 초기에 세팅을 하는 편이고, 오늘 단이 많이 나오네요. 데이터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맹신하고 세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형태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컬렉션 형태만 15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CPM이 높고 CTR은 조금 낮은 것 같아. 그랬을 때 단일 이미지를 세팅해보니까 로하스가 너무 잘 나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소재 유형이나 소재 내용이나 뭐 소재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수정하는 주기는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소재에서 어드밴티지 소재 최적화, 이게 이름이 이게 정확히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드밴티지 소재 최적화에서 뭐 여기에 이미지 필터, 그리고 뭐 시각적 보정, 음악,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막 그 관련성 높은 댓글, 아무튼 뭐 이게 등등등 해서 9개, 단일 이미지였을 때는 9개로 기억하고 있어요.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 3개만, 위에 빨간화 3개만 하는 것을 무조건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소재 최적화가 어떤 식으로 최적화가 되는지 보시면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이미지 필터는 말 그대로 이 그 밝기나 해상도를 조정해 주는 거고, 시각적 보정은 이 휴대폰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확대 축소를 해주는 거고, 음악은 말 그대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 음악도 이제 직접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그냥 좀 이 소재 무드에 맞는 거 2개 정도 선택을 하는 편인데, 그냥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만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자, 관련성 높은 댓글을 올려놓으면 이 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댓글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시즌을 안 타는 소재고 효율이 너무 좋아서 한 3년 동안 계속 운영 중인 소재가 있는데, 그 조회수도 막 1000만이 넘어가요. 근데 그 소재 관련성 높은 댓글에 이상한 게 끌어와지더라고요. 댓글이 막 100개 넘게가 달리는데. 그래서 저 관련성 높은 댓글도 안 좋고, 막 그 이외에 막 어떤 필터, 막 어떤 템플릿 조정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감성 있고 무드 있는 소재를 올려놨는데 템플릿이 바뀌어서 이 네모지기 소재가 있잖아요. 그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고 원래 있던 위에 뭐 센 노란색 막 보라색 딱 뜨면서 이 제목이 떠요. 뭐 신발, 바지 이런 식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거 처음에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소재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그거를 온전하게 유저들한테 보여줄 거면 딱 저 3개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들은 알아서 떠요.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스토리 노출 지면에 더 알아보기 같은 거 밑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런 게, 저는 보여주고 싶은 무드가 있고, 이제 저는 주로 정방향을 스토리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그 세로 형태 이미지 사용했을 때 맨 밑에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더 알아보기가 엄청 크게 떠버리니까 거기를 활용 아예 못하기도 하고, 나는 좀 예쁘고 좀 감성 있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더 알아보기 대문짝만하게 뜨니까 감성이 파괴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동화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어드밴티지 소재 최적화에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AI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템플릿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적, 자, 소재에 딸려 있는 전환 추적. 자, 그 대시보드에 이 전환이 뜨는 거를 이거 막 어떤 거냐라고 여쭤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재 맨 밑에 내려보시면 추적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 선택하는 거, 그 픽셀 값 기준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뭐 앱을 연동해놨다든지 아니면은 샵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그 뭐 웹사이트 구매, 모바일 앱 구매 뭐 그런 식으로 있을 때 그 안에서의 전환값이 뜨죠. 근데 보통은 이제 웹사이트로 구매가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전환값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 소재에 있는 전환 추적 부분에 설정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이 광고 소재를 통해 발생한 전환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 전환 추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번으로 해놨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메타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해서 캠페인, 뭐 소재, 노출, 지면 이런 부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수십 개의 계정 그리고 브랜드들을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좀 수천 가지 인사이트를 내보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뭐 예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브랜드 하나만 운영해 보신 분들은 좀 보편적인 인사이트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여기서 또 내 브랜드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될까라는 추가적인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컨설팅이랑 대행 문의 맡겨주시면은 이제 이 계정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정기 교육은 오늘 이제 최종본으로 마지막이 되겠고, 다음에는 또 이제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드리고 업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다른 광고 매체들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강의 관련된 문의가 오시는데 강의도 저희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온오프라인 모두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서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컨설팅 그리고 광고 대행 뭐 강의 이런 문의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신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